우리가 객체가 뭐고 클래스가 뭔지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객체지향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제가 설명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될 때 그 소프트웨어에서 필요한 객체들을 어떻게 결정하냐, 그게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때 그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객체는 직관적으로 뭔지 다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할 때 객체 또는 클래스를 찾는 방법은 보통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전에 문제 정의를 하고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 정의와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서 작업을 보통 하게 되고요. 그 문서 작업에서 그 문서를 보면 다양한 문장들이 있을 것이고 그 문장들을 구성하는 명사와 동사를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장하는 보통 명사들은 객체로 모델링 되거나 객체의 멤버 변수로 모델링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사들은 그런 객체들의 행위로 모델링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사, 동사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클래스가 좋은 클래스가 되냐? 클래스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해야 이 클래스는 소위 말하는 좋은 클래스가 되냐? 그 기준이 뭐냐? 클래스는 한 가지 책임만 가져야 합니다. 함수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함수를 C에서 만들 때 그 함수는 높은 응집성, 낮은 결합성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응집성이라는 것, 함수가 응집성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의 일만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낮은 결합성이라는 건 이 함수가 영향을 주는 다른 함수가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클래스는 한 가지 책임, 한 가지 일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와 연관관계가 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한 가지 책임만 가져야 되고요. 객체지향 개발 원리 중에 SRP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라는 것은 클래스를 수정해야 될 이유는 그것의 유일한 책임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한 가지 일만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이 클래스가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집성은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냐? 기계적으로 좀 판단하는 방법은 없냐? 있습니다.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의 수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멤버 변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이 클래스는 너무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의 수가 너무 많으면 응집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가 있냐면 클래스의 이름입니다. 단일 책임을 잘 나타내야 됩니다. dog, pencil, student 이렇게 되면 강아지 명확하잖아요. 연필 명확하고 student 명확합니다. 포인트 좌표 명확해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명확하다. 그러면 이 클래스는 보통 단일 한 개념을 나타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근데 클래스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짓기가 애매해요. 복잡하고. 그러면 단일 책임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낮은 결합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결합성을 어떻게 살펴보냐? 클래스를 구현해 놓고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클래스를 구현해 놓으면 이 클래스와 연결되는 상호작용하는
클래스들 또는 객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너무 많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다시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찾고 그 클래스를 구현할 때 응집성을 가지도록 또 결합성은 낮추도록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현할 때가 아니라 설계할 때 그거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고 구현하고 나서도 또 우리가 더 판단할 수가 있고 구현한 다음에는 리팩토링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다시 코드를 개선할 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클래스로 만드냐 그런 측면에서 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상태를 기억해야 하고 변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요소를 객체 지향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요소를 객체 지향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요소들을 객체 지향화하냐? 자, 상태를 기억해야 하고 변할 수 있으며 상태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질 수 있으면 이거는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 객체를 모델링하기에 딱인 것입니다. 아주 적합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 객체를 그대로 소프트웨어 모델링하는 경우에 가장 이 상태와 부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는 상태를 기억해야 되겠고요. 이 상태가 어떤 게에 따라서 그 강아지의 행위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배고프면은 밥을 많이 먹을 수 있고 배가 안 고프면은 많이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심하면 놀고 싶을 수 있고요. 졸리면 자고 싶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객체 지향 모델링하면 딱이에요. 왜? 상태가 그걸 기억하고 있고요. 그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지금 자냐? 자라. 그럼 때 행위가 달라질 수가 있죠. 밥을 먹어라. 그런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적게 먹을 수도 있고 아예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는 이 밥을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맛있게 안 먹을 수도 있죠. 객체의 상태가 여기서 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꼭 변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초기화된 이후 수명이 다할까지 상태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꼭 변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보통은 상태들이 변할 것이고요. 그 변화에 따라서 행위의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객체로 모델링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태가 꼭 변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측면만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변하고 상태 행위가 걸려가는 거는 객체를 모델링 했을 때 이점이 매우 많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객체를 모델링 했을 때 얻어진 이점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 이 객체와 이 객체는 다를 수가 있죠. 그렇죠? 변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 객체에 대해서 뭐를 요구했을 때하고 요 객체에 대해서 요구했을 때 그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객체만 놓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 종류의 강아지가 있다. 그런데 이 강아지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고 이 강아지는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죠. 구현에 대한 기능이 과거에 대한 기억이 필요로 하면은 이것도 기능인데요. 이제 이런 강아지 뭐 이런 건 아닌데요. 어떤 기능인데 그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데 객체 지향에서는 이제 이게 사물, 개체들
이런 것들을 객체 지형 모델링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구현할 때도 이 기능을 그냥 예전 C처럼 단순 함수로 구현할까? 아니면은 객체 지형을 모델링 할까? 이것도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과거에 대한 기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기능은 객체 지형 모델링 하면은 되게 좋다, 이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장에서 각 단어를 분석하는 기능. 그래서 문장이 이거예요. 근데 이 단어에서 문장들을 이렇게 단어별로 나눠줘야 되고 그 나눠주는 것들을 처리해야 될 때 그러면 문장을 객체가 유지하고 있고요. 하나씩 달라 그러면 요걸 처음에 문장에서 주고 그 다음에 각을 주고 그 다음에 단어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현재 어디까지 내가 주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 내가 단어를까지를 줬으면 그 다음에는 분석하는 이라는 단어를 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분석했는지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 기능들은 어떤 기능을 기억해야 되면 그 기능, 데이터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기능들은 우리가 객체 지형 모델링 하면은 되게 좋다. 구현해낸 기능이 인자만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으면 일반 함수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함수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자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는 기존에 내가 어떠한 문자를 분석했는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죠. 그냥 문자만 보면 이 문자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문자가 모음인지 모음이 아닌지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굳이 객체 지형을 구현하지 않고 그냥 함수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한 기능이 인자만 이용해서 다 구현할 수 있으면 일반 함수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객체 지형에서는 인자 중 하나를 중심으로 기능을 호출한 형태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문자열이 있고 그 문자열에 요 P라는 문자가 등장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등장할 경우에는 등장하는 위치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 함수는 기존에 뭘 분석했는지 뭘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돼요. 요 문자열과 요 문자를 받아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은 이런 기능을 만들어야 되면은 그냥 일반 함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도 이 인자 중에 하나를 중심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fruit.index of p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fruit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예요. 기능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능은 인자만 가지고 다 만들 수 있어요. 기존에 뭘 했는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객체 지형을 만들지 않고 일반 함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 함수로 만든다는 것은 이 일반 함수에 이 인자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인자를 함수로 전달하지 않고 인자를 데이터로 모델링해서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함수로 호출하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냐? 그거는 이제 이 데이터를 내가 얼마만큼 처리하냐? 이 데이터를 갖고 내가 많은 일을 처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fruit라는 것을 A라는 함수에도 보낼 수 있고 B라는 함수에도 보낼 수 있고 C라는 함수에도 보낼 수 있으면 이 각각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구현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따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든지 객체 지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객체가 되지 않는 건 뭐냐? 객체가 되지 않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기능이 주어진 인자들만 이용해서 구현 가능하면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인자 중 하나를 중심으로 기능을 호출하는 형태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렬을 한다. 그러면 정렬하는 것은 데이터만 가지고 다 정렬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뭘 정렬했는지는 전혀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렬하는데 조금만 정렬했고 이따가 또 정렬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렬하는 기능은 그냥 데이터를 받아서 배열을 받아서 정렬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거꾸로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렬해라 라고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객체 지향 스타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처리한다는 객체 지향적인 관점을 보면 이렇게도 많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다른 그러니까 이 소트 말고 벡터를 이용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메소드들이 많이 있어요. 객체 지향적으로 모델링 돼야 되는 메소드들이 많이 있을 때 객체 지향 모델링 되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같이 추가해 줌으로써 뭘 할 수 있어요? 편리성을 높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별도 만들지 않고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정수나 문자 같은 것도 객체 지향을 모델링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미 객체 지향화 돼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단지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뿐이죠. 원시 타입이고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객체 지향화하면 오히려 더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고요.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지돼야 데이터가 작을 경우에는 또 객체적 모델링 할 수 있어도 안 할 수도 있다. 왜?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무거워질 수 있으니까 특히 내부적으로 원시 타입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다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는데 그걸 객체적화하면은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능이 주어진 인자들만 이용해서 구현 가능하면은 객체적 안 해도 돼요. 안 했다고 해서 프로그래밍을 잘못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도 인자를 이들 인자 중에 핵심이 되는 인자를 끄집어내서 이 인자를 중심으로 이 기능을 처리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 특히 얘를 중심으로 객체 지향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많을 땐 이런 것도 같이 넣어줌으로써 편리성을 늘려주는 측면에서 많이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클래스를 정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C++에서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정의합니다.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은 기존 C에서 structure를 정의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잠깐 그 structure를 정의하는 방법을 잠깐 되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처럼 원래 C에서는 struct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 스트럭처의 변수를 이제 정의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죠. 스트럭처 키워드를 쓰고 p 포인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 C의 표준 문법이죠. 그런데 매번 포인터 그 구조체 변수를 정의할 때마다 이 스트럭처 키워드를 되풀이하는 것이 이제 귀찮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가 타입 def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입 def는 뭐는 뭐다라고 해서 지금 요 구조체는 포인트다라는 걸로 타입 define 한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C에서 C++로 넘어오면서 스트럭처도 이제 그 타입 def 없이 그냥 struct point 이렇게 놓고 여기 쓰면 바로 이렇게 타입 def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C++에서는 구조체를 정의할 때도 타입 def 없이 요 키워드 다음에 나오는 요것이 구조체 변수 타입 이름이 된다. 그래서 그 점이 예전 C하고 달라진 점이고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경우도 클래스 A 하면은 이 A라는 이름을 가지고 클래스 변수를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이제 기존 C와 다른 점, 우선 좀 설명드리고 문법적으로 다른 점, 다시 클래스로 넘어와서 클래스 쓰고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이제는 클래스 이름이다라고 타입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이름을 가지고 강아지 객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래스를 정의할 때면 객체의 상태와 행위를 정해야 되는데 상태는 멤버 변수를 이용하게 되겠고 행위는 메소드 함수로 구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태와 행위를 같은 틀에서 정의하는 것을 이제 캡슐화라 했고 이 캡슐화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뭐예요? 접근 제어가 추가가 됐다 라고 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보통 멤버 변수는 private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되겠고요. 메소드는 밖에서 클래스와 상호작용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public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접근 제어를 나타내기 위해서 C++ 어떻게 하냐면 키워드 접근 제어 키워드인 private 쓰고 땡땡 한 다음에 쭉 쓰게 됩니다. 쭉 쓰게 되면 여기에 나온 게 멤버 변수이든 함수이든 다 private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새로운 접근 제어 키워드가 나올 때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name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는 private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public 땡땡하고 함수 두 개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함수는 public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강아지 클래스를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 클래스는 되게 단순하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문법을 가르쳐 드릴 것이 첫째 목적이 되겠고 또 객체 지향의 한 가지 특징, 두 번째 특징이 되겠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한 가지 특징에 뭐였냐면은 이제 인자 하나 줄어든다. 보통 set name 옛날 방식이었으면은 set name d, 뭐 이렇게 될 텐데 이제는 d 점 강아지 중심으로 강아지 이름을 바꾸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적 특징이 요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특징을 또 보여드릴 건데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강아지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는 강아지는 이름을 유지하고 상태로 이름만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위로는 짖기를 하겠습니다. 이 짖는 것도 뭐 소리를 내는 건 아니고 멍멍이라는 문자열을 반환해주는 형태로 해서 요 짖기를 모델링 하겠습니다. 그러면 멤버 변수는 뭐 변수니까 변수처럼 선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는 함수처럼 만들면 돼요. 만들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보시면 함수를 보면 이 함수를 구현할 때는 매개 변수와 뭘 또 써요? 지역 변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하거나 또는 아주 나쁜 경우에는 전역 변수를 쓸 수 있죠. 그런데 보시면 이 함수를 보면 요 매개 변수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여기서 쓰고 있는데 요 name은 이 함수 안에 정의된 변수는 아니에요. 뭐예요? 여기에 있는 멤버 변수예요. 그래서 이 멤버 변수는 선언된 위치와 상관없이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메소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et name은 주어진 인자를 가지고 이 강아지의 이름을 설정해주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bark라고 하는 메소드는 이제 요 강아지의 상태 이름하고 멍멍을 붙여가지고 리턴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강아지를 만들고 강아지의 이름을 미미로 설정하고 d.bark 하면은 미미 땡땡 멍멍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const라고 하는 수식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매개 변수 목록과 몸체 사이에 이제 수식어가 const라는 수식어에 들어가는데 이 수식어는 요 함수에서는 멤버 변수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변수 set name에서는 요 멤버 변수를 요 name 인자로 수정하죠. 수정하는데 얘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수정하지 않는 것들은 const라는 키워드를 붙여주게 됩니다. 이게 되게 강건성에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클래스를 정의하면 클래스 키워드가 나오고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접근 제어를 통해서 멤버 변수, 메소드들을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가 유지해야 되는 상태가 뭐냐? 그 상태는 데이터로 표현될 것이고 그 데이터를 어떤 타입으로 유지할 건지를 여기다가 쭉 나열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는 보통 퍼블릭이 되는데 메소드는 일반 함수 정의하듯이 정의하시면 되고 단 이 메소드를 정의할 때는 우리가 인자뿐만 아니라 요 멤버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가시 영역은 요 네임의 가시 영역이 전체이지만 이 네임의 수명은 객체의 수명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객체가 만들어지면 강아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물론 어디서 만들어질지는 여기는 이제 정적이니까 그 함수택이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 name이라는 변수가 있고 이 name은 name의 미미가 나중에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 개의 강아지가 있으면 그 강아지는 각각 다 name 변수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name들은 다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특성, 요 인자가 줄어든 거 말고 두 번째 특성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약 이런 강아지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는데 현재는 짖기를 하면 멍멍이라고 출력해 줍니다. 멍멍이라는 문자를 반환해 줘요. 근데 강아지 종에 따라서 멍멍 대신에 왈왈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떨 땐 멍멍, 어떨 땐 왈왈. 그럼 이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강아지 종에 따라서 멍멍 또는 왈왈을 해야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면 C에서 기존 프로그램에서 구현해라. 그러면 뭘 생각하게 되냐면 조건문을 생각하겠죠. 조건문.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멍멍 또는 왈왈 이렇게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의 종이 뭔지 알기 위해서 종을 상태로 해서 breed라고 하는 것을 멤버 변수를 추가하고요. 그 breed를 설정할 수 있는 메소드를 추가하고 여기의 경우에는 이 breed가 똥개면 멍멍, 똥개가 아니면 왈왈 하게끔 코딩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미미로 이름은 미미가 되겠고 종은 시추예요. 시추면은 시추종이면 똥개가 아니니까 여기서 출력하면 왈왈이 출력이 됩니다. 왈왈. 그런데 실제 객체 지향에서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은 안 해요. 어떻게 하냐? 나중에 더 구체적인 걸 설명드리겠지만 조건에 따라서 이제 모든 강아지의 공통적인 요소들을 가지는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이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수화한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가 있고 강아지는 여러 종이 있으면 종에 따라서 시추, 시베리안, 뭐 진돗개 등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애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애들은 여기다가 중복해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만 정의하고 얘는 차이 나는 부분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강아지에서는 그냥 이름만 주게 해놓고 이 시베리안 허스키에서는 여기에 보면 위에 부모 거를 호출하고 물려받은 것 중에 왈왈하게끔 해놨습니다. 문법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엔 뭐가 없어요? 조건문이 없습니다. 조건문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시베리안 허스키를 생성해가지고 동쪽 생성하고 있는데 장군 이름을 장군 써서 마크를 부르면 얘는 왈왈이 출력돼요. 여기에도 조건문이 없고 이 과정에도 조건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는 어떨 때 이렇게 하고 어떨 때 저렇게 하면 이거를 조건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형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상속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구현하게 되겠고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 조건문이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 점이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수하게 이제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중에 특수한 애들이 강아지마다 좀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 애들을 따로 모델링해서 우리가 구현해 놓을 수가 있고 그렇게 구현을 하면 그 구현했을 경우에 중복되는 거 없이 조건문 없이 그 애에 맞는 행동을 하게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요소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 장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두 가지 특징을 먼저 좀 소개를 하고 조금 객체 지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중심으로 함수들이 호출되기 때문에
기존 C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인자가 하나 줄어든다. 그리고 기존 C에서는 조건문으로 이용해서 많이 구현하던 것을 C++ 또 객체지향에서는 조건문 없이 다양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현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컨스트 수식어. 그래서 메소드를 우리가 컨스트로 수식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컨스트로 수식해 줄 수 있는데, 컨스트로 수식하면 이 메소드 안에서는 멤버 변수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왜 그렇게 하냐? 강건성을 높이게 하는 것이고요. 컴파일의 지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변수를 쓰면 이 변수는 이 클래스에 정의된 모든 퍼블릭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조 변수나 포인터 변수를 쓰는데 컨스트를 쓰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이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는 참조하는 것을 수정할 수 없고요. 포인터를 이렇게 상수 포인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리키고 있는 그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컨스트를 썼을 때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뭘 안 되는 거고 뭘 할 수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 구분하는 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요소가 바로 컨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해놓으면 이런 변수, 컨스트한 포인터나 컨스트한 참조 변수를 가지고는 이런 컨스트가 아닌 함수들은 호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건 ref, 바크나 ptr, 바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이게 컨스트 포인터나 컨스트 참조면 이 변수를 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메소드가 뭔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파악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요소가 바로 컨스트 수식어입니다. 기존 C에서는 클래스와 유사한 struct이라는 게 이미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C++ 만들면서 이 structure 문법을 그대로 확장해서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는데 이 structure를 그대로 두고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객체장에 맞는 용어인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써서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structure를 이용해서 구조체도 정의할 수 있고 클래스라는 걸 이용해서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 두 개의 차이는 물리적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제 그 기존에 썼던 structure라는 용어 대신에 이제 클래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라는 걸 새로 도입하면서 그러면 클래스와 스트럭처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이제 이 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차별화했냐면 클래스에서 클래스를 만들 때 여기에 int n 접근 제어 없이 int n이라 쓰면 얘의 접근 권한은 private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structure는 struct int n 하면 요 n은 public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public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structure도 이제는 C++에서는 이런 멤버 변수 말고도 메소드를 여기다가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메소드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여기에 접근 제어인 private 같은 걸 쓸 수도 있고요. 상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이제 C++ 오면서 두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떨 때 스트럭처고 어떨 때 클래스냐? 일반적으로는 다 C++에서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객체 지향의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클래스를 씁니다. 그런데 자료 구조나 또는 클래스 안에서도 멤버 변수 그 메소드가 중요한 메소드가 필요 없고 퍼블릭으로 모든 데이터를 접근해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애들을 정의할 때는 스트럭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램 해보면 어떨 때 스트럭처 쓰고 어떨 때 클래스 쓰는지 이제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기존에 스트럭처가 있었고 C에 C++에도 있습니다. 차이점, C++의 차이점, 타입 def를 안 써도 된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타입 def를 안 써도 된다.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다.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다. 접근 권한이 접근 제어가 추가됐다. 근데 스트럭처는 기본이 접근 제어가 뭐예요? 퍼블릭이다. 이런 개념이에요.